안녕하십니까. 한국계리학회 최양호입니다. 정부의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회원님들을 모시고 학회 세미나를 개최하려고 하였지만 확진자의 숫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고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안전을 우선시하여 이번 한국계리학회 특별 세미나도 발표자와 토론자만을 최소한으로 따로 모시고 유튜브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직접 이 자리에 참석하지는 못하시지만 유튜브로 실시간 또는 녹화된 방송을 볼 수 있으니 회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한국계리학회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금융의 국제화 선진화가 진행됨에 따라 금융 전반에 걸쳐 계리학 연구의 필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계리학회는 그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 및 학술 행사를 진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현재 논의되는 주요 계리적 쟁점 사항들을 중심으로 계리학 연구와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에 한국계리학회는 보험산업에 적용 가능한 정책과 기술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한양대학교의 장철 교수님과 이화여자대학교의 안재인 교수님을 모시고 정책의 변화와 기술 혁신을 통하여 보험산업에 적용 가능한 다양하고도 실용적인 이론이 발표됩니다. 발표 후 서울대학교 유우주 교수님과 한양대학교 오창수 교수님, 심현우 교수님과 RNA 어널리틱스의 유인현 연구원께서 주제 발표에 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변화된 환경으로 조금 부족하거나 불편한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이번 세미나를 통하여 정책과 기술력의 발전을 보험산업에 어떻게 적용시키고 개발해 나갈지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보람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발표자분들과 토론자분들께 소중한 의견을 내어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리며 또 유튜브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첫 주제 발표로 한양대학교 장철 교수님께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장철입니다. 우선 만나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발표에 앞서 잠깐 발표하는 동안만 잠깐 마스크를 벗도록 할 테니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오늘 프레젠테이션 할 연구 내용은 타이틀에서 보다시피 Glide Path for Retirement Plan with Deferred Annuity입니다. 앞에 단어를 잠깐 하나하나씩 보면서 오늘 발표해야 될 내용들 좀 프레이밍을 하면요. 글라이드 패스는 우리 퇴직연금, 확정 기여형 연금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타겟 데이트 펀드에서 많이 적용하고 있는 인베스트먼트 투자 전략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리타이어 플랜, 가운데 있는 리타이어 플랜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에 한해서 적용이 되는 투자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해당 논문에서는 보통은 전통적인 글라이드 패스에서는 캐시, 본드, 이런 주식 같이 전통적인 금융 상품들을 갖고 얼로케이션을 하는데 만약에 목적이 퇴직연금 소득을 맥시마이즈 한다거나 혹은 은퇴 소득을 맥시마이즈 하는 유틸리티를 맥시마이즈 하는 것으로 바뀌었을 경우 우리가 디퍼드 애뉴티 거치 연금을 우리 인베스트먼트 풀에 포함해서 적용할 수 있는 투자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논문은 제가 박사 과정 중에 썼던 논문이고요. 다행히 지난 8월경에 지금 온라인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저널 오브 펜션 앤 이코노믹스 앤 파이낸스 온라인에 가시면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논문은 앤드류 클레어와 이크발 오아들리 교수님이랑 함께 공저한 것이고요. 앤드류 클레어 교수님은 카스 비즈니스 스쿨, 옛날 카스 비즈니스 스쿨, 현재는 베이스 비즈니스 스쿨의 파이낸스의 교수님으로 계시고 이크발 오아들리 교수님은 카스 비즈니스 스쿨의 보험계리학과 교수님으로 계십니다. 오늘 발표는 그럼 처음에 동기가 무엇인지, 이제 리서치 질문이 무엇인지, 그리고 결론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단히 애뉴타이제이션에 대한 우리 리터러처 리뷰를 좀 하고요. 간단히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애뉴타이제이션이라 하면은 많은 분들이 애뉴타이제이션이라 하면 조금 갸우뚱하시는데 내 자산이 있으면 얼마만큼의 자산을 연금을 사야 되나,
언제 사야 되나? 그러면 어떤 상품을 사야 되나? 연금에 어떤 상품을 사야 되나? 이런 것들이 애뉴타이제이션을 통칭하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런칭하려는 그런 그 인베스트먼트 투자 전략에 현재 우리 논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파이낸셜 마켓 모델을 한 게 무엇이냐라는 걸 하고 그 다음에는 저희 솔루션을 찾기 위해서 멀티 스테이지 스토캐스틱 프로그래밍이라는 그 오퍼레이셔널 리서치에서 많이 사용하는 솔루션 메소드를 사용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그 다음 그 시뮬레이션 리조트를 보고 마지막으로 다시 컨클루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티베이션입니다. 네, 저희 동기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글라이드 패스 투자 전략은 보통 뭐 안전자산인 본드와 그 위험자산인 주식을 사이에서 마치 비행기가 착륙하는 모습처럼 주식 비율을 리타이먼트에 가까워질수록 주식 비율을 낮추는 모습을 띄었다고 해서 글라이드 패스라고 하고, 그 투자 전략은 DC형, 즉 개인 투자자가 모든 투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퇴직연금 어카운트에서 사용이 되는 투자 전략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 전략 안에 제일 중요한 그 리타이먼트 인컴을 시큐어할 수 있는, 확보할 수 있는 상품인 애뉴이티가 빠져 있습니다. 현재 미국 상황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디퍼드 애뉴이티, 정확히 미국에서는 디퍼드 인컴 애뉴이티라고 불리는 상품이 있습니다. 이 상품은 2011년부터 이제 판매를 시작을 해서 지금 첸 2019 저쪽 그 워킹 페이퍼 논문인데요. 그 논문에 따르면 16개 보험사에서 현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4년에 사실상 미국의 트레저리에서 타겟 데이트 펀드에 디퍼드 애뉴이티를 포함시켜도 된다, 오케이를 했습니다. 다만 그게 그 전략들이 파퓰러하게 지금 퍼지지가 않아서 지금 제대로 자리 잡고 있진 못한 실정입니다. 현재도 메인 주류는 타겟 데이트 펀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타겟 데이트 펀드는 사실상 리타이어먼트 인컴의 그 리타이어먼트 은퇴 시기에 가까워질수록 리타이어먼트 인컴의 변동성을 줄이려고 하는 목적을 가진 투자 전략이 아니고, 리타이어먼트에 가까워 올수록 에셋 밸류의 볼러틸리티를 줄이고자 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본드로 안전자산인 그 자산의 밸류가 적게 움직이는 안전자산인 본드로 향해 가는 거죠. 은퇴 시기에 가까워질수록요. 여기서 우리가 머튼의 쿼테이션을 잠깐 인용을 하고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뭔가 카타스트로피를 피하려면 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타겟 데이트 펀드처럼 본드에 밸류 볼러틸리티를 낮추는 본드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 정작 은퇴 시점에 내가 생각했던 리타이어먼트 인컴과 전혀 다른 리타이어먼트 인컴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퇴 투자 전략을 근로 기간 동안 짤 때는 인컴 포커스된 전략을 짜야 하고, 그런 상황에서는 무위험 자산이 본드가 아니고 디퍼드 인플레이션 인덱스 대 애뉴이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해당 목적을 사용해서 충분히 저희 경제학이나 파이낸스나 보험계리에서 답들을 충분히 내놓고 있는데, 문제는 그 답들이 굉장히 컴플렉스하고 확률 모형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거든요. 다기간 확률 모형을 많이 다루고 있어서 실제 실무에 적용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리서치 퀘스천 프로블럼을 저널 오브 펜션 이코노미 파이낸스에 실린 이 해당 논문에 대한 프로블럼과 퀘스천을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스토캐스틱 그 해당 투자 문제에 대해서 스토캐스틱 옵티멀 솔루션을 충분히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구현이 어렵습니다. 이해하기도 어렵고요. 그 해당 내용들은 밑에 제가 보여드리는 인플레이션 IME 페이퍼나 EJOR 페이퍼나 QF 페이퍼에서 보여드렸었는데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그 해당 QR 코드를 찍으시면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첫 번째 IME 페이퍼에서는 리타이어먼트 플래닝을 그 근로기간에 디퍼드 애뉴티를 사용한 스토캐스틱 옵티말 인베스트먼트 스트레이티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EJOR 그 저널에서 나온 이 페이퍼에서는 그 해당 문제에 인플레이션 리스크와 레이버 인컴 리스크를 포함해서 스토캐스틱 옵티멀 솔루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퀀티티브 파이낸스에서는 리타이어먼트 인컴 문제에서 확장을 해서 라이프타임에 하우싱 문제까지 넣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이처럼 문제를 푸는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걸 실무에 적용하는데 이해하기도 힘들고 커뮤니케이션 하기도 힘듭니다. 우리의 이 JPEF 이 페이퍼에서는 오케이, 옵티말이 아니어도 되는데 이해하기 쉽고 서브옵티말, 최적 답은 아니지만 어떤 대안적인 인베스트먼트 스트래티지가 있지 않을까, 애뉴이티를 사용한 그게 리서치 퀘스천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옆에 이제 GIT라고 되어 있는 이퀘이션이 하나 보이실 겁니다. 이 G는 각각 에셋 I의 T 시점에서의 프로포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프로포션을 어떻게 그냥 구했냐? 위에 이제 분자에 보시면은 S가 주식 가격이고요. 그건 스토캐스틱 프로세스에서 이미 결정되는 것들이고, 뒤에 이제 위에 X는 스토캐스틱 옵티말 컨트롤이라고 보셔도 되고, 어떤 특정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찾아서 낸 답이라고 그냥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분자는 각각 에셋의 뭐 캐시라고 하시면 여기 I가 C, B, E, A로 되어 있는데 각각 에셋 클래스가 캐시, 본드, 이쿼티, 애뉴이티입니다. 캐시만 갖고 보시면 이제 본드를 갖고 하죠. 본드를 갖고 보시면 본드 프라이스에 본드의 몇 유닛이 갖고 있는지가 위에 분자고요. 분모는 그 전체 애뉴이티를 포함한 적립금 전체 가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각각의 평균값을 글라이드 패스로 사용을 하자.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라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단순히 평균 스토캐스틱 옵티멀 솔루션의 평균 값을 쓰는 것만으로도 전통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컨스탄트 믹스나 글라이드 패스나 -Ag 이런 인베스트먼트 스트래티지보다 훨씬 더 웰페어 밸류가 높고 이피시언트한 우리 포트폴리오를 전달을 할 수 있다. 그게 첫 번째 저희가 리졸트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 모형 안에서 보시면 이제 제가 오늘 보여드릴 부분들은 이제 리스크 어버저 위험 회피와 이 비퀘스트 상속과 관련된 것들을 보여드릴 텐데, 이런 선호에 대해서 더 적합한 글라이드 패스 스트레이티지를 전달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저희 두 개의 리졸트를 오늘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히 저희 이제 논문과 연결된 리터러처 리뷰들을 좀 해드리면, 전부 다 애뉴이티를 사고 얼마나 사고 언제 사고 이런 문제들과 관련된 논문들인데요. 첫 번째 이제 호네프 저널 오브 뱅킹 앤 파이낸스나 뭐 마우라 저널 오브 리스크 앤 인슈런스에 실린 내용들을 간단히 한 줄로 쓰면 라이프타임 인베스트먼트라면은 라이프타임 컨섬션 유틸리티를 맥시마이제이션 하는 스트레이티지를 쳐다보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애뉴이티가 있으면 여기서 애뉴이티는 옵티마이제이션 솔루션을 보면 빠르면 40부터 천천히 사들이기 시작해서 은퇴 시기엔 그 밸류가 80%에 가까워진다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물론 이 특정한 문제에서고, 여기서 보시면 라이프타임 인베스트먼트니까 이 퇴직연금 어카운트에 한정해서 말을 한 게 아닙니다. 80%면 뭐 극단적으로 보면 뭐 퇴직연금에 있는 모든 자산을 결국에는 연금으로 사들였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디퍼드 애뉴이티를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위에서 본 거는
리타이먼트 그 근로기간 중에 디퍼드 애뉴티를 사서 애뉴티 급여가 연금 급여가 은퇴 시점부터 발생을 하는 거고 또 다른 디퍼드 애뉴티는 은퇴 시기에 사서 굉장히 그 고령 후기에 예를 들어서 70에서 80세 사이에 애뉴티 베네핏이 발생을 하는 소위 롱지비티 애뉴티도 디퍼드 애뉴티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후왕 페이퍼에서는 그 롱지비티 애뉴티를 언제 사는 타이밍이 언제냐, 지금 갖고 있는 적립금을 언제 그 자산을 다 소비해서 우리 디퍼드 애뉴티를 옮겨 타야 되는 게 최적이냐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이미디 애뉴티에 대한 페이퍼들인데요. 리뷰 오브 파이낸스에서 리타이어먼트 시기가 되면 애뉴타이제이션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노미널 애뉴티와 인플레이션 인덱스 애뉴티와 베리어블 애뉴티가 있을 때 얘네들의 믹스가 어떻게 돼야 최적이냐. 근데 제가 말씀드릴 건 이 애뉴티 자체보다는 이 페이퍼에서는 그 애뉴타이제이션 스트레이티지를 이행하는데 본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퇴 시점 몇 년 전에 그 애뉴티 프라이스를 해지하기 위해서 본드를 충분히 활용을 하는 게 최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IME와 JBF에 실린 이 페이퍼에서는 저희 지금 말씀드리려는 그 피리어드, 워킹 피리어드, 레이버 인컴이 발생하는 워킹 피리어드에 대해 영 인베스터, 젊은 인베스터들이 계속해서 베리어블 이미디엇 애뉴티를 사들이는 게 최적이다라는 그런 의견들을 제시를 합니다. 저희 인베스트먼트 프로그램을 저희가 풀려는 인베스트먼트 프로그램을 간단한 이제 예를 정의를 하고 이 한 가지 예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결과를 쳐다보고 이해를 하시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여기 40세 남자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앞으로 25년 뒤인 65세에 은퇴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꼴은 리타이먼트 베네핏을 애뉴티에서부터 가지고 올 건데 리타이먼트 시기에 이 애뉴티 베네핏을 맥시마이즈 하고 싶고 그리고 그 전 은퇴하기 전에 비퀘스트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리타이먼트 전에 내가 사망을 한다면 적어도 어느 정도는 이 DC 어카운트에 있는 자산을 좀 후손들에게 좀 넘겨주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풀 애뉴타이제이션을 워킹 피리오드 사이에 하진 않겠죠. 조금씩은 남겨놓는 게 맞겠죠. 그리고 이 투자자는 캐시, 본드, 이쿼티, 그리고 디퍼드 애뉴티. 여기서 말하는 디퍼드 애뉴티는 리타이먼트 때에 애뉴티 베네핏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 디퍼드 애뉴티는 irreversible contract이고 이 말은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 무해지고 앞에서 미국의 디퍼드 인컴 애뉴티가 있다고 했는데 그 미국의 디퍼드 인컴 애뉴티는 옵션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사망 시에 캐시 리펀을 하거나 안 하거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제도에서 막지 않습니다. 그 선택을 안 할 경우 당연히 리타이먼트 베네핏이 더 크겠죠. 그리고 여기 지금 파운드로 제가 썼는데 오타가 아니고 저희 페이퍼에 주로 이제 파운드 노미니널 밸류들이 사용이 돼서 지금 파운드를 한 거고 한국 돈으로 1파운드가 이제 1,500원인데요. 그러니까 1억 2천 정도의 세이빙이 지금 DC 어카운트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 6천만 원, 연 6천만 원을 버는 소득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10%를 DC 어카운트에 매년 넣을 거고 그리고 본드 이쿼티에는 0.5%의 업프론트 피와 셀링 피, 트랜잭션 피가 있다고 가정을 했고요. 그리고 애뉴티에는 원래 프라이스 저희 보험 수학에서 나오는 그 전형적인 그 프라이싱 모형을 써서 프라이싱을 한 위에 3%의 로딩이 추가된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리타이먼트 시기가 되면 모든 자산은 애뉴타이즈 돼서 이미디엇 애뉴티, 즉시 종신연금을 구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좀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그 오브젝트 골을 조금 그 수학적으로 써 보면 요 아래와 같습니다. 맥시마이제이션 하는데
밑에 X 어떤 디시전 베리어블이냐? 그 각각 시간에 따라서 캐시, 본드, 이쿼티, 애뉴티의 홀딩 어마운트를 결정하는 그 컨트롤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디시전 베리어블은 이렇게 각각 에셋들의 홀딩 어마운트고요. 그리고 목적은 그 익스펙테이션을 맥시마이제이션 하는 건데, 첫 번째 컴포넌트를 보시면 U라고 되어 있는 게 유틸리티를 계산하는 펑션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P는 서바이벌 프로바빌리티고 Q는 모틸리티입니다. 여기서 U 펑션은 그 전형적인 유틸리티 펑션이 CRRA, Constant Relative Risk Aversion 식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rho는 저희 타임 프리퍼런스를 나타내는 팩터고요. 그리고 그 첫 번째 컴포넌트에서 이제 타임을 나타내는 것을 보면은 이제 제로, 라지 캐피털 T, 타우가 있는데요. 저희 이제 그 NUT 지금 한 단위를 사는 건 인컴 그 리타이먼트 인컴 1파운드를 시큐어하는 거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 시큐어 리타이먼트 인컴을 리타이먼트 시기인 T부터 이 가입자의 최종 나이인 120세, 그러니까 65세부터 120세까지의 기간이 타우입니다. 그 기간 동안의 유틸리티를 그 리타이먼트 인컴 유틸리티를 평가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컴포넌트는 이 타임을 보시면 0부터 리타이먼트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리타이먼트 시기에 이 웰스 밸류 자체를 모토리티와 연결을 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가정한 이 모형의 결과를 얻고 그리고 우리가 테스트를 하는데 저희가 사용한 시장 가정들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벡터 오토 리그레시브 모형을 사용했고요. 그 변수로는 R은 이제 이퀄티 리턴, 그 베타 1, 베타 2, 베타 3는 일드 커브를 나타내는 변수들입니다. 이 변수는 요 다음 페이지에서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벡터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을 사용해서 저희가 얻은 모형을 사용을 할 경우에는 장점은 저희가 워낙에 장기다 보니까 장기 평균이라는 게 존재를 해야 되는데 벡터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에서 물론 어떤 특정한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그 조건을 만족을 시키면 롱텀 각각의 그 베리어블들의 롱텀 민이 있다고 가정을 할 수가 있고 그 말은 즉슨 현재 이제 리얼라이즈드 현실화된 예를 들어서 이자율이 굉장히 낮다. 지금과 같이 요 몇 년 사이처럼 이자율이 굉장히 낮을 경우 앞으로의 이쿼티 리턴 익스펙테이션이 굉장히 높게 잡히는 그런 실제 시장에서 관찰될 수 있는 현상들을 이 모형에서 캡처해낼 수 있습니다. 저희 이제 그 벡터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을 이제 에스티메이션 할 때 사용한 데이터는 그 영국의 푸시 100 데이터와 미국 그 뱅크 오브 잉글랜드에서 그 제공하는 일드 커브 데이터를 1993년부터 2013년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기간에서 좀 알 수 있듯이 최근에 굉장히 낮았던 시기들이 좀 생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쇼텀 레이스는 3% 정도, 롱텀 레이스는 5% 정도, 그리고 이쿼티 리턴은 1년에 한 5% 정도로 된 모형이라고 지금 그런 모형으로 설정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앞에서 보여드린 그 벡터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에서 베타 1, 베타 2, 베타 3는 넬슨 CJ 일드 커브 모형의 그 변수들인데요. 뭐 이쪽 그 금리 모형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워낙 자세히 아실 테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 모형 안에서 베타 1은 금리의 수준을 컨트롤하고요. 베타 2는 슬로프를 컨트롤합니다. 베타 1은 t를 타임을 극한으로 보냈을 때 롱엔드 굉장히 극단의 장기 이자율이 나오는데요.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5% 정도 수준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베타 1 플러스 베타 2 그러면 이제 굉장히 숏엔드 그 일드 커브에서 0시점에 나온 숏엔드 인터레스트 레이트 C 이제 3% 정도 나오는 겁니다. 지금 금리 수준에서 굉장히 큰 거지만
마켓 그 피리오 전체 피리오드 수준에서는 그게 이제 롱텀 장기 평균 수준인 거죠. 그리고 베타 3 마지막으로 베타 3는 커버처를 컨트롤합니다. 이 닐슨 시젤 모형을 저희가 선택한 이유는 일단 NUT를 평가하는 데 있어 이 금리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장기와 장단기 이자율을 모두 사용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캐시랑 본드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 매추리티를 충분히 바꿔가면서 테스트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 부분을 다 표현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닐슨 시젤 모델을 마켓 모델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극복이 된 거죠. 단점은 이 넬슨 시젤 일드 커브 모형을 사용해서 본드 프라이싱을 할 경우 본드 간에 잘못하면 아비트러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트러지 프리 시나리오를 골라내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저희가 아까 앞에서 보여드린 EJOR 모형에서 그런 극복하는 방법들을 좀 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멀티 스테이지 스토캐스틱 프로그래밍, 이 문제가 디파인 됐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저희가 풀 수 있는 모형으로 바꾸고 솔루션을 얻는데 사용한 방법인데요. 여기서는 간단히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우선 아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내용인데,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으로 이제 다기간 투자 모형을 풀 때는 저희가 스테이트 베리어블, 스테이트 스페이스를 나눠서 그리드처럼 나눠서 백워드로 계산을 합니다. 근데 이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가정이 마커 프로퍼티인데, 그런 가정을 할 경우 이 아주 적은 숫자의 스테이트 스페이스만 사용할 수 있고, 이게 조금이라도 증가할 경우에는 계산량이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물론 요즘에 워낙 컴퓨테이셔널 파워가 좋아져서 그걸 늘리는데 조금씩 늘려나가는데 좀 부담이 덜 되고 있지만 여전히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사용하는 멀티 스테이지 스토캐스틱 프로그래밍에서는 뭐 특정하게 모형을 어떻게 가정하냐에 따라 좀 다르지만 마커 프로퍼티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트리 모형을 가정을 하고 이 트리를 모형화해서 한 번에 사용을 합니다. 컨벡스의 경우 무조건 한 가지의 그런 누메리컬 솔루션이 존재하기 때문에 물론 약간의 오차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게 마커 프로퍼티가 필요 없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뒤에서 바로 나올 테지만 트랜잭션 피라든가 뭔가 홀딩 피리오드, 서로 다른 기간에 트랜잭션이 일어나는 걸 계속 끌어가면서 인베스트먼트 스트레이지를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 앞에서 보여드린 그 오브젝트 펑션을 다시 이 트리 모형에 맞춰서 어떻게 재정의하냐를 보여주는 슬라이드인데요. 간단히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요 빨간색으로 표현한 디시전 베리어블이 앞에서는 분명히 홀딩, 뭐 캐시, 본드, 이쿼티, 어뉴티 홀딩하는 베리어블만 있었는데 지금 이 트리 모형을 받아들이고 바이 셀링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이 말은 즉슨 홀딩 어마운트를 계속 끌고 가면서 얼마나 사고 얼마나 팔아야 되는지 다 추적을 할 수가 있고 트랜잭션 코스트도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극단적으로 제가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캐피털 게인도 계산해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형에서 이 밑에 두 개의 이퀘이션 10과 이퀘이션 11이 있는데 첫 번째는 캐시 밸런스 이퀘이션이라고 부르는 거고, 두 번째는 에셋 인벤토리 이퀘이션이라고 부르는 식입니다. 첫 번째는 캐시의 인아웃플로우를 컨트롤하는 애고요. 두 번째 이퀘이션은 에셋의 그 수준을 계속 트래킹하는 애입니다. 이게 잘 구성이 돼야지 아까 보셨던 옵티마이제이션 솔루션이 이 트리 모형 안에서 깨끗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리졸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졸트는 저희 트레디셔널 글라이드 패스를 테스트한 것과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옵티말 솔루션, 스토캐스틱 옵티말 솔루션을 테스트한 것과 그 솔루션을 바탕으로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저희 뉴 글라이드 패스, NUT 인핸스드 글라이드 패스를 테스트했을 때 결과 순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 나와 있는 숫자들은 리타이어먼트 시기에 이 트레디셔널 글라이드 패스 스트래티지를 사용했을 때 가질 수 있는 인컴의 분포입니다. NUT 인컴의 분포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라인에 56.7035라고 보여 있는 거는 56,703파운드를 매년 받을 수 있는 양입니다. 그게 평균 값이고요. 그 다음 거는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그 다음 거는 민을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으로 나눈 값. 저희는 efficient 하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이 크게 잡히면 efficient 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밑에 값들을 쭉 보시면 다 같은데요. 이게 잘못 나온 값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뱅가드에서 갖고 온 인베스트먼트 스트레이트를 갖고 이쿼티 본드 혹은 이쿼티 캐시 형태로 글라이드 패스를 구성한 다음에 시뮬레이션을 한 겁니다. 당연히 스트레이티지가 옆에 나와 있는 위험 회피 계수에 따라서 다르게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모두 같은 겁니다. 다만 옆에 맨 오른쪽 라인에 있는 Certainty Equivalent Income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각 개인별로 이 스트레이티지가 얼마나 각 개인들에게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숫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위험 회피 계수가 1일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을 선호하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선호라기보단 덜 위험을 회피하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경우에는 50, 동일한 인베스트먼트 스트레이티지인데 50. 그 밑에 맨 밑단에 8이라고 굉장히 위험을 회피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똑같은 스트레이티지가 본인들한테는 23밖에 되지 않는 가치를 가집니다. 아까 앞에서 보여드린 스토캐스틱 옵티멀 솔루션을 갖고 계산한 값들을 보면 이제 저희 아까 efficient를 나타내는 메저란 민 나누기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부분과 맨 마지막에 certainty equivalent value 두 부분만 쳐다보면요. 분명히 앞에 부분보다 훨씬 증가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certainty equivalent value도 거의 아까 앞에서 보시면 50에서 23 레인지인데 지금 현재 보시면 77에서 56 레인지로 굉장히 증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값이 옵티멀 값인 겁니다. 저희가 제시하는 거는 그 옵티멀 솔루션 에버리지가 각각의 위험 회피 계수별로 지금 보이시는 막대 그래프와 같다. 이 막대 그래프의 캐시, 본드, 이쿼티, 디퍼드 애뉴티 비율대로 우리가 인베스트먼트 스트레이티를 적용을 하면 어떤 결과를 가질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인베스트먼트 스트레이티지는 트랜잭션 피가 달라도, 로딩이 달라도, 애뉴티의 로딩이 달라도 각각의 피 스트럭처마다 서로 다르게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를 보여드리면 efficient를 나타내는 부분들은 오히려 스토캐스틱 옵티멀 솔루션보다 훨씬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certainty equivalent value 쪽은 딱 앞에서 보여드린 트레디셔널 부분과 옵티멀 스토캐스틱 부분 답의 딱 중간 정도 어디 사이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앞에서 보여드린 세 부분을 도식화해서 보여드리면 certainty equivalent retirement income, 그 인컴의 가치죠. 당연히 스토캐스틱 옵티멀 솔루션 A, B를 사용했을 때가 가장 높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제시한 뉴 글라이드 패스 스트레이티지가 그 다음입니다. 그리고 X축을 보시면 efficient를 나타내는 X축을 보시면 오히려 그 어느 포트폴리오보다도 더 efficient한 스트레이티지를 보여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퀘스트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간단히 그냥 인투이션만 말씀드리면 스토캐스틱 옵티멀의 그 선을 잘 따라가야지 좋은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뉴 글라이드 패스를 적용했을 경우 이 패스를 더 잘 따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컨클루션으로 와서 저희는 굉장히 간단한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물론 디테일한 전략들을 조금씩 조정해 가면서 적용을 해야 되는데요. 특히 NUT는 한번 사면 팔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가정한 거에서는 거기에 대한 조정이 조금 필요합니다. 하지만 간단히 스토캐스틱 솔루션의 에버리지 값을 적용하는 것만으로 우리 리타이먼트 인컴의 웰페어가 증가를 했고 efficiency도
다른 어느 인베스트먼트 스트레이지보다 증가한 것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리스크 어버션이라든가 타임 프리퍼런스라든가 비퀘스트 모티브에 적응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스트레이티지들을 전달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좀 남으면 전달을 이 부분을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레퍼런스는 저희 페이퍼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 발표를 해주신 한양대학교 장철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주제 발표를 맡으신 안재윤 교수님께서 발표를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발표를 맡게 된 안재윤입니다. 오늘 발표할 주제는 뉴럴 크레더빌리티인데 발표하기에 앞서 먼저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계리학회에 감사드립니다. 이 연구는 양루 교수, 오로지 교수, 박경배 교수, 단추 교수와 같이 한 연구입니다. 일단 크레더빌리티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크레더빌리티는 미래 프리미엄을 정하기 위해서 과거 자료를 사용해서 너는 과거에 사고를 많이 냈으니까 프리미엄을 많이 내, 뭐 이런 식으로 부과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약간 간단하게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뉴럴 크레더빌리티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이제 이런 간단한 크레더빌리티 방법은 간단하기 때문에 그 정확성이 조금 떨어지게 돼 있는데요. 이 정확성이 떨어지는 거를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조금 정확성을 높이고, 근데 정확성을 높이면은 이제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언어가 되는데요. 그 언어를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꿔주는, 그러니까 사람이 이해할 수 있으면서도 인터프리터빌리티를 높이는 방법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순서는 모티베이션 이그젬플을 하나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모티베이션 이그젬플에서 영감을 받아서 방법론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인트로덕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요. 우선 우리 목적은 과거 Y1부터 Y 타우 과거 사고 기록을 가지고 내년도 사고 기록을 예측하는 게 목적입니다. 여기서 람다는 사고 기록 말고 보험 가입자의 나이, 성별, 직업 뭐 이런 사고 외의 자료, 이용 가능한 자료라고 하겠습니다. 자료로 판단될 수 있는 프리미엄의 평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냥 람다는 안 쓰고, 람다는 없다고 안 쓰고도 그냥 람다 있다고 치고, 아무튼 람다 무시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러 가지 통계적으로 보면요, 여러 가지 예측 방법이 있습니다. 제일 어큐러시가 좋은 뉴럴 네트워크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좀 어큐러시가 제일 떨어질 것 같은 리니어 리그레션까지 이렇게 있는데요. 근데 이게 요 대각선에 있는데 요 대각선의 의미는 이쪽으로 가면 인터프리터빌리티가 좋아지기 때문에 더 좋은 모형입니다. 사람한테. 그리고 이쪽으로 가도 좋은 모형인 게 어큐러시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모형이 제일 좋은 모형인데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모형은 이렇게 하나가 좋으면 하나가 안 좋게 되어 있는 그런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뉴럴 네트워크는 어큐러시가 엄청 높은 반면에 인터프리터빌리티는 많이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리니어 리그레션은 인터프리터빌리티는 엄청 좋은 대신에 어큐러시는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다른 모형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뉴럴 네트워크는 블랙박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인풋은 넣는데 왜 아웃풋이 나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뭐 블랙박스 모델을 써도 좋은데요. 근데 우리 보험에서 우리 프리미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블랙박스가 조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험료를 올려야 되는데 원인은 모르겠는데 이거 집어넣으니까 이렇게 나왔으니까
많이 내세요. 이렇게 하면 싫어하겠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머신러닝에서 이제 방법론들을 쓰면요. 정확하게는 얘를 설명 못해도 사람한테 설명 못해도 블랙박스 모형임에도 불구하고 대충 해서 너는 나이가 많고 그 다음에 성별이 뭐기 때문에 많이 나왔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정확한 밸류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나이가 많고 성별이 뭐라서 7,500원이 나왔어 했는데 실제로 부과한 거는 8,000원이면 화가 나겠죠. 왜 500원 더 올렸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렇게 부정확한 설명 방법도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보험에서 원하는 것은 만약 이런 블랙박스 방법을 쓴다면은 정확하고도, 그러니까 일단 프리딕션이 정확해야 되고요. 그리고 설명 방법 한 거랑 우리 진짜 프리딕션 한 거랑 똑같이 일치해야 되고요. 당연히 인터프리터블 해야 되고 이런 모형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우리 지금 제일 먼저 그러니까 리니어 리그레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리니어 리그레션 방법은 우리 이제 보험 교과서에서 가장 많이 쓰는 리니어 크레더빌리티랑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데요. 그래서 리니어 크레더빌리티가 뭐냐면은 내년도 보험료를 예측하기 위해서 과거 자료를 사용하는데 과거 자료를 이렇게 리니어하게 썸으로 모형을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알파 제로, 알파 1, 알파 타우 이 자료들의 가중치를 얼마만큼 할 것인가인데요.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하면은 이게 가장 최근 사고니까 얘가 제일 높아야 되고요. 얘는 가장 옛날 사고니까 얘가 제일 낮아야 되겠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고르는데 다음과 같은 옵티마이제이션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프리미엄이고요. 그 다음에 이 빨간색은 우리가 프리미엄을 계산하기 위해서 리니어하게 만든 모형이고요. 그래서 실제 프리미엄과 우리가 만든 모형이 차의 제곱이 제일 작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손으로도 구할 수 있고 아무튼 사람도 이해하기 쉬우니까 보험에서 되게 많이 씁니다. 근데 당연히 이렇게 리니어하게 어프록시메이션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이피션트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엄청나게 나쁘지도 않은데요. 아무튼 그러니까 너무 나쁘진 않지만 개선할 여지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터프리터빌리티가 높은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언어는 글로벌하게 인터프리테이션이 가능하다고 얘기하겠습니다. 글로벌하게 가능하다는 것은 y가 어떤 값이 나오더라도 알파는 변하지 않죠. 예를 들어서 사고를 엄청 많이 낸 사람이건 사고를 엄청 조금 낸 사람이건 알파 타고 예를 들어서 0.3으로 돼 있으면은 작년 사고는 30%의 가중치를 가지게 됩니다. 공평한 거죠. 그래서 그걸 글로벌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블랙박스 모델에 대해서 우리 프리미엄 방법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블랙박스 모형을 좀 간단히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이제 블랙박스 모형을 통해서 이게 언더바는 y1부터 y타우까지 벡터라고 하겠습니다. 과거 자료를 가지고 요 파란색 진짜 프리미엄을 예측해야 되는데 파라미터 W라고 해서 요 블랙박스 모형은 요 파라미터를 잘 조정하면은 G 함수가 막 변하는데 그러면 결국 파라미터를 어떻게 잡느냐의 문제인데요. 파라미터 어떻게 잡느냐면은 손으로 구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과 우리 모형이 차가 최소가 되도록 W를 정합니다. 이거는 뭐 머신러닝을 쓰건 아니면은 전통적인 통계 방법을 하건 항상 똑같은 세팅이죠. 심지어 아까 전에 여기서도 W는 알파 제로, 알파 1, 알파 타우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역시 W로 구하는 문제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건 우리가 안 하고 머신이 구해주니까 W는 구해졌다고 하고요. 그래서 요거 G를 되게 복잡한 함수로 만들면은 자료가 우리는 많다고 항상 가정을 하니까요. 되게 이피션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정확한 파란색을 빨간색이 잘 정확하게 근사시키는 거죠. 그리고 하지만 인터프리터빌리티는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G 자체가 블랙박스 모형이기 때문에요. 근데 라임이나 샵 밸류 같은 걸로 인터프리터빌리티를 제공할 수 있긴 한데요. 이거는 사후 방법입니다. 사후에 그러니까 모형을 먼저 다 하고 나서 웨이트를 결정하는 방법인데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데 나중에 토론 시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첫 번째 방법 뭐였냐면은 리니어 크레더빌리티를 쓰는 거였고요. 두 번째 방법은 블랙박스 모델을 쓰는 거였고요. 세 번째 방법은 통계 모델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y1부터 y타우 그리고 y타우 플러스 1이 어떤 모형을 따른다고 가정을 하자. 예를 들어서 멀티베리엣 가우시안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을 하자. 그러면은 그냥 컨디셔널 분포만 알면 얘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모델을 잘 설정을 하면은 이거를 정확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타임 시리즈 모델을 잘 만들면 되겠죠. 근데 이 타임 시리즈 모델을 만들면 단점이 y1부터 y타우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 익스펙테이션이 손으로 구하기 되게 힘들게 나옵니다. 웬만한 모델에서는 손으로 구하기 힘들어서 몇 가지 손으로 구할 수 있는 모형인 경우에 이렇게 이름이 특별히 붙어서 유명한 모델이 됐습니다. 그 말은 대부분 모델은 손으로 구하기 힘들다는 거겠죠. 그래서 네, 손으로 그래서 구할 수 있고 특히 이제 최근에 양루 교수와 제가 한 연구에서는요, 이렇게 타임 시리즈 중에서 손으로 구할 수 있는 모형을 생각해 봤는데요. 그 모형은 다음과 같은데 일단 하기 전에 한 번 더 노테이션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yt는 프리퀀시고요. yt 언더바는 y1부터 yt의 벡터고요. 람다는 프라이어리 레이트라고 하겠습니다. 설명 변수로 설명 가능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양루 모델을 보면요. 랜덤 이펙트 모델인데요. 이렇게 랜덤 이펙트가 2층입니다. 랜덤 이펙트 2층이고 랜덤 이펙트가 만약에 정해졌으면은 dt와 rt가 정해졌으면은 우리 yt는 뿌아송 람다 곱하기 rt를 따릅니다. 그러니까 dt는 있지도 않죠. dt는 단지 요 rt를 설명하기 위한 도구고요. rt 우리가 그냥 항상 교과서에서 보던 거랑 비슷하죠. rt가 주어지면은 뿌아송 람다 곱하기 rt고 이제 rt를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 두 층을 그냥 랜덤 이펙트라고 생각하면요. 우리가 항상 보는 랜덤 이펙트, 크레더빌리티에서 보는 랜덤 이펙트 모형이랑 똑같은 모형입니다. 아무튼 모형은 중요하지 않고요. 아무튼 이건 타임 시리즈고요. 요 타임 시리즈는 우리가 재밌게 생각했던 것은 이번 발표와는 크게 상관없지만 재밌게 생각했던 것은 클로즈드 폼이 나옵니다. 근데 클로즈드 폼이 나오는데 이 연구와 관련된 것은 클로즈드 폼이 다음과 같이 예쁘게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은 리니어 크레더빌리티랑 거의 비슷하죠. 람다, y1, y타우. 리니어 크레더빌리티랑 다른 점은 여기 알파 제로가 상수여야 되는데 y타우에 관한 함수고요. 알파 1도 상수여야 되는데 y타우에 관한 함수가 됐습니다. 그래도 좋은 성질은 더하면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알파들은 0과 1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는 양 모델에서는 알파들이 클로즈드 폼으로 나오고요. 되게 이터러티브하게 나와서 여기 쓸 수는 없는데요. 아무튼 클로즈드 폼을 허용하고 그리고 이 덧셈이 1이 되고 다 각각 0과 1 사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웨이트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웨이트라고 해석하려면 원래는 상수여야겠죠. 그래서 작년도 자료이기 때문에 얘는 가중치가 30%야 라고 딱 고정돼 있어야 되는데 이 모형에서는 그렇지 않고 얘는 사고를 예를 들어서 0건 100건 냈으면요. 얘는 사고를 많이 내는 애의 가중치는 한 10%고 y타우가 0이나 1 같이 조금 내는 애는 뭐 예를 들어서 20%고 이렇게 가중치가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더 비교를 하자면은 우리가 봤던 리니어 크레더빌리티고요. 요 베타들을 합하면은 세팅을 잘 해놓으면은 베타들을 합하면 1이 되고요. 그 다음 베타는 0과 1 사이에 있게 됩니다. 항상 이런 건 아니고 아무튼
좋은 세팅에서는 이렇게 되고요. 요 모델에서도 이렇게 되는데 알파들은 y에 가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우리 베타 1, 베타 타우들을 크레더빌리티 팩터라고 부르잖아요. 그것과 비슷하게 이제 얘 알파 0, 알파 1 요 함수들을 다이나믹 팩터라고 부르겠습니다. 다이나믹 크레더빌리티 팩터. 다이나믹이란 말은 요 옵저베이션에 따라서 값이 변하기 때문에 다이나믹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예제를 보면요. 아까 전에 되게 복잡하게 생긴 아는 양 모델에서 이렇게 어떤 파라미터들을 잘 세팅하는 게 아니고 아무 파라미터나 주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크레더빌리티를 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값을 구해 보고 1번식에 있는 요 값을 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옵저베이션이 1111110이면요. 그 값 알파 1, 알파 2, 알파 3, 알파 4, 알파 5 이렇게 나오고요. 11111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반면에 우리 이제 그 교과서에 있는 리니어 크레더빌리티 방법을 쓰면은 파라미터들이 그 크레더빌리티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점은 얘는 옵저베이션에 대해서 웨이트들이 달라지고요. 전통적인 교과서에 있는 방법은 이렇게 웨이트가 y가 뭐가 나오건 항상 똑같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아까 전에 얘는 글로벌 익스플레네이션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 말은 Y5, Y4가 뭔지 상관없이 작년에 있는 사고는 25%의 가중치를 가진다 해서 글로벌 익스플레네이션이고요. 얘는 로컬 익스플레네이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설명력을 주긴 주죠. 왜냐하면 Y5가 0건이었는데 얘는 21% 가중치를 가졌고 Y4가 1건이었는데 얘는 5% 가중치를 가져요 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거는 이 가중치는 옵저베이션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로컬 익스플레네이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리니어 크레더빌리티 방법은 글로벌 익스플레네이션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로컬 익스플레네이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영감을 받아서 얘네 이제 다 더해서 1이 되면은 1이 되는 뭔가를 만들면은 우리가 그 설명력도 얻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로컬하게 설명력을.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이렇게 쿼시 크레더빌리티, 가짜 크레더빌리티 혹은 유사 크레더빌리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유사 크레더빌리티는 알파 0, 알파 1, 알파 타우를 상수로 놓지 않고 어떤 이제 y 타우 벡터에 관한 함수로 놓고요. 그 대신 이렇게 합이 1이 되도록 컨스트레인만 주면은 그리고 요 쿼시 크레더빌리티를 이제 학습을 시키면 되겠죠. 나중에. 그래서 요 쿼시 크레더빌리티가 실제 프리미엄이랑 오차가 많이 나지 않도록 알파 0, 알파 1, 알파 타우들을 잘 훈련만 시키면은 이제 얘를 설명력도 있고 그 다음에 설명력도 있고 예측도 잘하는 모형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를 쿼시 크레더빌리티라고 부를 거고요. 그 다음에 알파 타우는 크레더빌리티 팩터라고 부르겠습니다. 다이나믹 크레더빌리티 팩터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질문은 그럼 요 쿼시 크레더빌리티가 인터프리터빌리티에 도움을 줄까요? 라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했으면은 잘 만들어 놨는데 그러면은 인터프리터빌리티에 도움을 줄까요? 인데요. 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좀 수학적으로 유니크하지 않아요. 알파 함수들이 유니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알파 함수도 똑같은 크레더빌리티 값을 주고요. 다르게 생긴 알파들도 똑같은 크레더빌리티를 줍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값인데 이렇게도 해석되고 저렇게도 해석되니까 그런 건 해석이 아니겠죠. 그래서 수학적으로 나타내면은 이렇게 두 가지의 다이나믹 크레더빌리티 팩터가 존재해서 분명히 알파 제로랑 알파 제로 스타랑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똑같은 프리미엄을 주게 됩니다. 두 가지 해석이 존재하는 거죠. 여기선 두 가지지만 아무튼 무수한 가지의 설명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maybe no라고 했는데 잘못 썼어요. no입니다. 그래서 identifiability가 없기 때문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솔루션을 찾아야 되는데요. 어떻게 찾는지 잘 모르겠으니까 일단 얘가 왜 identifiability가 없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찾고 싶어 하는 거는 알파 제로, 알파 타우 함수였는데요. 쿼시 크레더빌리티에서
그 함수 요건은 엄청 함수 공간이 커서 더해서 1이 되면은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함수 공간이 많으니까 얘도 되고 쟤도 되고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함수 공간을 좀 줄여보겠습니다. 이 전체 함수 공간을 쓰는 게 아니고 특정한 함수 공간을 써서 이 특정한 함수 공간 안에서 이제 너무 많은 함수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아이덴티파이빌리티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한번 함수 공간을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 공간을 어디까지 줄일 거냐면은 아이덴티파이빌리티가 보장될 때까지 줄이고요. 너무 줄여버리면은 함수 공간이 너무 줄여지면은 예측력이 많이 떨어지니까 우리가 예측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은 아니지만 아무튼 많이 안 줄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캔디데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람다는 상수고요. 그다음에 y1 앞에 있는 credibility는 y1만의 함수고요. y2 앞에 있는 credibility는 y1과 y2에 관한 함수.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나씩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은 identifiability는 개런티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함수 값이 정해졌다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F0, F1, F2들이 유니크하게 결정되느냐인데요. 일단 F0가 유니크하게 결정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Y에 모두 0을 넣어보겠습니다. 그럼 얘네들은 다 사라지겠죠. Y 0을 넣으면 다 사라지기 때문에 Y 0을 넣은 어떤 예측치가 나올 거고 그 예측치가 F0 람다랑 같게 하기 위해서 방정식을 세우면 F0 람다를 저쪽으로 넘겨버리면 F0가 나오겠죠. F0가 유니크하게 결정되고요. 또 이제 F1, Y1 함수를 결정하기 위해서 Y1은 0이 아닌 어떤 자유롭게 놔두고요. 이제 Y2부터 Y 타우까지를 0으로 넣으면요. 어떤 프리미엄은 얘랑 같다는 방정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F0는 아까 유니크하게 결정됐기 때문에 Y1 값이 어떤 값이 주어지면은 F1, Y1 함수 값이 또 Y1을 저쪽으로 넘겨버리면 나오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순차적으로 생겼으면은 아이덴티파이빌리티가 보장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썸은 절대로 1이 안 되겠죠. 그래서 썸을 1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떻게 하면 썸이 1이 될까요? 이 F 함수들을 다 더한 걸로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F0에 요거 분자에 있는 것들을 다 더해서 나눠주고 그렇게 하면 자동적으로 1이 되겠죠. 그럼 이제 더 이상 이런 나이스한 펑션은 아니죠. 왜냐하면은 아까 전에 F0가 상수였고 F1, Y1은 Y1만의 함수였는데 이제는 이 자리에 상수가 아닌 함수가 들어갔네요. 그래서 바로 직관적이진 않는데 좀 열심히 증명하다 보면은 아이덴티파이빌리티는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면은 함수가 F0, F1, F2, F타우 이렇게 하나씩 벡터가 하나씩 늘어가는 걸로 정의를 하고 노멀라이즈만 하면은 아이덴티파이빌리티는 보장되기 때문에 이런 함수 공간을 쓰면은 우리가 크레더빌리티로 쓸 수 있고 해석력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덴티파이빌리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해석력을 제공하기 때문에 크레더빌리티를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는 이렇게 함수를 이렇게 구성하면 되겠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생겼으면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구하는지는 안 정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파라미터가 있어야지 그 파라미터를 학습시켜서 요런 크레더빌리티 팩터를 가지면은 요 컷이 크레더빌리티와 얘가 아주 가까워집니다라고 훈련을 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얘네 F0, F1, F타우들을 모델링 하는데요. 걔는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를 써서 딱 맞죠.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이 Y1이 있으면은 하나 아웃풋을 내고요. Y2가 있으면은 이제 요 두 개의 함수로 된 아웃풋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Y 타우를 넣으면은 마지막으로 된 함수가 나오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과 요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가 주는 함수가 딱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F0, F1, F2, F 타우들을 요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의 아웃풋으로 정의를 하고요. 그러면 이제 파라메트라이제이션이 됐으니까 얘는 학습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메리컬 이그젬플을 보여드리면요. 일단 아까 안앤 양 모델을 트루 모델이라고 하고요. 우린 데이터가 없으니까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쓸 거고요. 요거를 트루 모델이라고 했을 때 리니어 크레더빌리티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뉴럴 크레더빌리티는 이렇게 옵저베이션이 다를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겠죠. 네. 그리고 같은 거를 사후에 라임이나 샵 밸류로 이렇게 근사를 시켜봤는데요. 얘네들을 계산하면은 얘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좀 비슷하게는 나오는데요. 잘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특히 요 샵 밸류는 이론적으로는 요 뉴럴 크레더빌리티랑 똑같은 값을 요 트루 크레더빌리티랑 똑같은 값을 줘야 되는데 컴퓨테이션을 하기 때문에 근사치를 주게 되고요. 아무튼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뉴럴 크레더빌리티를 수학적으로 보면은 테일러 익스펜션이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근데 테일러 익스펜션 항상 어디인가에서 테일러 익스펜션 하잖아요. 그러니까 3,2, 1, 3,5에서 한 테일러 익스펜션. 또 다른 점에서 테일러 익스펜션 하면 또 달라지겠죠. 네, 그래서 결론이고요. 그래서 방금 제시한 뉴럴 크레더빌리티 방법은 모델 어그노스틱이라고 부르는데 어떤 모델에 디펜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모델에도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로컬 어큐러시를 보장하고요. 보장하진 않는데 어느 정도 보장하고요. 그 다음에 설명 가능한 AI에 대해서 XAI는 설명 가능한 AI인데요. 이쪽에 리터리처가 되게 많은데 저는 이쪽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이쪽이랑 뭔가 메인스트림이랑 결합되면은 우리 보험에서 더 많은 뭔가 그러니까 더 예측력은 좋으면서 설명력은 더 사람들에게 쉬운 방법을 개발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두 분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토론 시간인데요. 토론은 심현우 교수님, 그 다음에 유지 교수님, 오창수 교수님, 그리고 유인현 박사님 이렇게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분이 발표하신 내용들이 다 시의적절한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요. 처음 내용은 이제 저희가 빈균수미 이제 늘어남에 따라 가지고 거치연금에 대해서 아마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재인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뉴럴 크레디빌리티는 지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보험료의 요율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이제 한층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조금 궁금했던 부분이 아까 그 라임이나 셉에서 보여줬던 그 알파 값이 마이너스가 나오는 부분이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나중에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네 분이 먼저 토론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발표자분들이 나중에 나오셔가지고 토론자분의 질문에 답변해주는 그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심현우 교수님께서 먼저 토론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심현우입니다. 먼저 좋은 발표를 해주신 발표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먼저 장철 교수님의 연금 연구는 개인연금 계약자 입장에서 연금 포트폴리오의 최적 자산할당 부분을 멀티스테이지 프로그래밍으로 결정해서 분석하는 연구를 해주셨습니다. 해당 연구는 이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많은 산업적 활용도도 가지실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연금학 중에서 연금 경제학에 대한 연구가 한국에서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었었는데 이런 목마른 갈증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좋은 연구였던 것 같습니다. 산업공학에서 많이 쓰이는 최적화 기법이 여러 분야에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연금의 경제학적 분석 방법에 산업공학적 최적화 기법을 응용하는 방법이 유용하다는 점을 보여준 연구였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한국 시장의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 3층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최근 들어 개인적으로 자산관리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개인연금 시장이 점점 조금씩이나마 성장하고 있습니다. 변액이나 연금을 갖고 계신 분들께서 늘 갖고 계시는 고민이 내가 언제 연금에 가입할까? 그리고 내가 연금에 돈을 언제 그리고 어떻게 투자 자산에 나입하는 게 나의 향후 연금 지급액을 높이는 가장 최고적의 방법일까인데요. 그 고민을 해결하는데 개인 연금 소비자에게도 도움이 되는 솔루션을 오늘 보았던 것 같습니다. 연금 소비자들의 생애 주기에서 연금 활용 방법이나 포트폴리오의 구성 방법을 결정하는 행태를 잘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참고할 만한 좋은 모형이 될 것 같습니다. 발표해 주신 분 장철 교수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점은 하나 있습니다. 발표 자료의 26쪽에 보면 데이터 셋에 따라서 최적의 투자 결정 비중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왜 그렇게 되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게 맞다면 스토캐스틱 프로그래밍 방법론의 중요성이 훨씬 더 강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간단한 질문을 드리자면 20쪽에 주식 비중이 40세에서 45세까지 증가하다가 감소하고 그 다음에 현금 비중을 50세까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그런 경향을 볼 수 있었는데요. 왜 그런 것인지 궁금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안재현 교수님 연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 감사드리고요. 안재현 교수님께서는 머신러닝 기법 중에서 정확도가 상당히 높다고 알려진 뉴럴 네트워크 기법을 신뢰도를 반영한 우율 산정에 적용한 개척적인 연구를 보여주셨습니다. 해외 보험회사들도 그렇지만 특히 한국 보험회사들은 고전적 신뢰도에 많이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정적 신뢰도는 사고 빈도의 선형적인 함수로 요율을 결정할 수 있어서 이해하기가 쉽지만 정확성이나 추정량의 효율성 면에서는 떨어진 약점을 가집니다. 안 교수님께서 연구하신 뉴럴 네트워크를 활용한 크레더빌리티는 그러한 고정적 신뢰도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기존 신뢰도 연구에서는 음수의 개수 문제도 있었는데 그런 문제도 아이덴티파이어빌리티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조건을 추가하면 해결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요율 산정 시에 좀 더 관리자분들이 보시기에 좀 더 편안하게 해석할 수 있고 비전문가들에게 보고 드리기에도 또 용이해진 것 같습니다.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한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쿠아시 크레더빌리티에 대해서 해의 유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F라는 함수를 0시점부터 그 T시점까지 순차적으로 정보를 증가시켜서 함수를 결정하는 방식을 채택하셨는데요. 제 생각에는 부족하지만 제가 잘 모르기도 하지만 다른 조건들도 생각을 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0부터 t까지가 아니라 각 시점부터 이전 몇 개 시점의 정보만을 이용해서 함수를 결정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잠깐 해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개수와 관련된 질문인데요. 그 발표 자료에 23쪽에 보시면은 그 리니어 크레더빌리티와 뉴럴 크레더빌리티 모형의 개수가 나와 있는데 그 임의효과 리니어 크레더빌리티 그 고전적 신뢰도에서는 그 임의효과 람다하고 가장 최근 정보인 Y5의 가중치가 가장 크게 나타나 있어서 해당 정보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고 뉴럴 크레더빌리티는 Y1부터 YT까지의 정보를 가중치를 보면은 고루 활용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로컬 크레더빌리티라서 그렇게 우연히 된 것인지 아니면 모든 그 경우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그렇게 가중치가 골고루 나타나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혹시 함수를 그게 재규적으로 결정하는 구조 때문에 발생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잠깐 해보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 함수 결정할 때 이제 초기 시점의 정보에 더 높은 의존도를 가지는 특성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추측도 해보았습니다. 아무튼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한 크레더빌리티가 해석 가능성이 굉장히 좋고 유일성 문제도 해결하고 정확도도 매우 높기 때문에 좋은 모형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산업계에서도
보존적 신뢰도뿐만 아니라 이러한 개선 모형을 고려해 보시는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의 보건통계학과에 있는 이우주입니다. 사실 이제 두 분의 이제 발표를 듣고 나서 이제 사실 두 분께서 서로 의논을 하시면서 이런 각자의 발표의 주제를 의논하셔서 결정을 하시진 않으셨겠지만 되게 어떤 되게 좀 공통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부분이 좀 보이지 않는가 싶었습니다. 사실 이제 그 안재현 교수님께서는 이제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이제 딥러닝 프로시저인 리커런트 뉴럴넷을 사용한 연구 결과에 대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뭐 요새 뭐 저희 인공지능, 뭐 기계학습, 뭐 이전에는 이제 빅데이터 이런 단어들이 사실 뭐 굉장히 주변에서 많이 들리던 단어였다는 건 여러분들도 많이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고, 특히 뭐 요새는 뭐 일상생활 주변에서 그런 인공지능 기법들이 아주 뭐 학계뿐만 아니라 산업계에서도 아주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는 부분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사실 이제 이러한 기법들의 적용이 이제 더 보험 계리학에서도 이제 예외가 아니게 된 것이라고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사실 이제 어떤 예측 문제에 있어서 사실 데이터의 어떤 사이즈가 충분하다면 사실 이제 딥러닝 프로시저를 거의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제 딥러닝, 소위 그 딥 뉴럴 네트워크의 어떤 예측 성능은 아주 이제 극도로 이제 올라가 있는 상태고, 많은 문제에서 인간이 예측하는 성능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봐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측 성능만 우수하다 그래서 저희가 모든 영역에서 그러한 내용들을 다 활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 이제 그 부분을 안재용 교수님께서 잘 지적해 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예측 성능은 굉장히 올라가 있지만 그럼 저희가 잃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으셨고, 이제 그 고민되는 부분이 바로 인터프리터빌리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측 성능은 굉장히 올라갔지만 그 안에서 어떠한 알고리즘이 어떠한 계산식으로, 그다음에 우리가 또 알고자 하는 게 어떤 변수가 결국 아웃컴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제 그런 모델들이 이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전 프리미엄의 결정에 있어서 이전의 프리퀀시들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해석은 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예측은 잘한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딥러닝을 그냥 사용했을 때 그냥 결론으로 그냥 이제 나오게 되고, 이제 그런 연구 결과들을 갖고 있는 리터처를 아마 최근에 저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불만이 있으셨던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인터프리터빌리티하고 어큐러시, 예측 성능 사이의 트레이드 오프를 이제 보시면서 이제 본인의 연구를 어떠한 줄타기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신 흔적들을 발표해서 많이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인터프리터빌리티, 어큐러시, 트레이드 오프의 양극단에 바로 그 발표 내용의 중요 키워드였죠. 리니어 크레더빌리티와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가 양극단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리니어 크레더빌리티는 해석하기가 너무 좋은 방식이지만 사실 예측의 어떤 성능 측면에서 많이 떨어지는 방식이 되겠고요.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는 예측 성능은 어마어마하지만 사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잘 모르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제 그런 그 중간 어딘가의 지점에서 이러한 예측 성능과 인터프리터빌리티의 트레이드 오프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 쪽으로 가까이 가함에 따라 그런 게 트레이드 오프가 있는 것인데요. 이제 그 양로 교수님과 같이 작업하신 연구에서 힌트를 얻으셔서 어떤 그 크레더빌리티 팩터를 상수로 놓는 게 아니라 이제 과거 시점의 데이터들의 펑션으로 놓음으로써 어떤 인터프리테이션을 상당히 고려할 수 있으면서도 이제 확실히 예측 성능까지도 담보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그 중간에 굉장히 아름다운 지점을 찾는 연구를 하시지 않으셨나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쿼시 크레더빌리티라고 이제 표현이 된 것이었죠. 근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 결과이긴 하지만 또 이제 기존에 이러한 뉴럴 네트워크 기법을 사용해 오시던 분들의 어프로치와는 사뭇 다른 지점이 있어서 그 부분에 관련해서 하나 질문을 드려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제 이전에 인공지능 기법, 이런 리커런트 뉴럴넷을 쓰시는 분들은 아까 이제 발표 때도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먼저 알고리즘, 그러니까 어떻게 계산되는지 모르지만 어떤 복잡한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을 어떠한 방식으로 사후적으로 해석하는 방식들을 많이 취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한 변수를 뺀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본다던가,
그래서 그 각 변수들의 역할들을 보통 추정된 모형에서 이해하려고 하죠. 그런데 지금 안재영 교수님께서 취해주신 방법은 사실 그 리커런트 뉴럴넷을 먼저 쓰신 다음에 변수 역할을 이해하신다기보다는 먼저 구조를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중치에다가 가중치의 과거의 값들에 의존하는 가중치를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 이제 굉장히 해석이 좋으면서 일반적인 상당한 높은 프레딕션 능력을 가질 수가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먼저 구조를 주고 나중에 그 구조의 일부분에 리커런트 뉴럴넷을 허용하시는 이제 방법을 취하셨고, 기존의 연구자들은 리커런트 뉴럴넷을 먼저 취하고 거기서 이제 일부 변수들의 해석을 강화시키는 방법인데, 이 둘이 사실 비슷하면서도 좀 차이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 차이가 사실 이제 정말 어떤 차이일까에 대해서 한번 좀 아마 이게 그 곧바로 답변을 해주실 만한 부분이 아닌 좀 큰 문제일 수도 있지만, 사실 이런 고민들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에 대한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인터프리테이션이 상당히 강화된 이러한 방법들의 정말 예측 성능이 얼마나 좋아졌을까에 대한 어떤 실증적인 부분이 조금 연구가 조금 더 필요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에비던스가 많이 나타난다면 다른 연구자들께서도 굉장히 흥미롭게 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느낌적으로는, 직관적으로는 상수보다는 과거의 함수들로 표현된, 과거의 데이터 함수로 표현된 개수를 가지면 예측 성능이 많이 뛰어나질 것 같은데, 정말 그런 고려로 얼마나 많이 예측 성능이 향상되는가에 대해서 하나 이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철 교수님께서 이제 발표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 그 안에서도 굉장히 또 아름다운 트레이드 오프 지점을 찾으시는 연구 결과를 발표해 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리타이어먼트 플래닝 프로블럼에서 이제 디퍼드 애뉴이티를 고려했을 때 이제 글라이드 패스에 대한 발표를 해 주셨고요. 사실 이 문제를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로 이제 포뮬레이션을 잡으신 다음에, 사실 그 옵티마이제이션 문제에 글로벌 솔루션을 쓰는 것을 이제 있지만, 이제 그걸 쓰는 것보다는 이제 새로운 글라이드 패스 어떤 솔루션을 제공하셨고, 이게 글로벌 옵티마이제이션 솔루션은 아니지만 실제 계산도 좋고 사용하기도 좋고 또 더군다나 해석도 좋고 여러 가지 장점들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해 주시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사실 근데 이러한 모형 안에 이제 여러 가지 뭐 파워 유틸리티 펑션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파라메트릭 어서미션을 갖고 있는 모형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데이터에 근거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데이터에 근거한 연구를 하는 입장에서 사실 이 현재 말씀해 주신 이러한 뉴 글라이드 패스 스트래티지가 정말 그 리얼 월드에서 상당히 밸리디티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약간 고민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게 전통적으로 이 연금 부분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갖고 계시는 관점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이렇게 제한된 전략이 실증적으로 이렇게 좋은 전략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데이터로 어떻게 보일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좀 같이 고민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냥 뭐 퓨처 리서치 토픽처럼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제 국내 사정에 조금 더 부합하는 이제 글라이드 패스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좀 어떤 부분에 대한 좀 더 고려사항이 필요하신가에 대해서 약간 의견을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뭐 부동산 부분 같은 것도, 한국에서 이제 부동산이 되게 독특한 위치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도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문제에 쉽게 나오실 수 있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국내 사정에 어떤 요소들을 조금 더 잘 반영해서 문제를 풀면 더 좋은 솔루션에 가까이 갈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셔도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예, 제 디스커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우창수 교수입니다. 오늘 두 분 발표를 참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분야 발표는 연금에 있어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새롭고 어떻게 보면 낯설은 그런 주제에 대해서 발표해 주셨고, 또 한 분은 우리가 늘상 관심이 많았던 크레더빌리티라는 거에 대해서 이름도 좀 생소한 뉴럴 크레더빌리티라는 토픽을 듣게 돼서 아주 좋았습니다. 먼저 우리 안재영 교수님 발표하신 뉴럴 크레디빌리티에서 간단하게 언급을 하면은,
예전에 제가 한 2, 3년 됐나요? 이러한 인공지능 기법을 가지고 투자도 하고, 그 투자하는 게 요즘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를 보험에 적용시켜 보려고, 그러한 기법을 해서 상품도 만들고, 가입자도 모집하고, 이런 그 분류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저한테 이제 자문이 한 번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그분은 이미 우리나라에서 그 인공지능으로 투자를 해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그 투자자들로부터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그쪽은 성공적으로 돼서 외국에도 진출하고 그랬는데, 보험 쪽에 오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뭐 가입자를 구분한다든지 차별한다든지 아니면은 인공지능을 이용한 뭐를 한다든지 하는 게 전부 다 금지되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상품도 못 만들고 효율도 못 만들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 방법이 있냐라고 물어보고 디스커션 했던 내용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게 잠깐 제가 이렇게 보면서 느낀 건데, 애큐러시 부분이 상당히 좋아지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 대신 이제 해석이 어렵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제가 옛날에 이게 전기차에 대해서 한번 책을 한번 읽으면서 이거 비슷한 것들을 그 안에서 많이 봤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우리 보험 쪽에 우리 그 요율 산출 쪽으로 혹시 들어올지 모른다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런데 오늘 들어보니까 크레디빌리티에도 이런 게 쓰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안에 있는 구조를 상당히 모르지만 이런 지금 발전하는 시대의 새로운 기법이 우리 보험 수리 쪽에도 적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좀 새롭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정확성은 있지만 해석이 어렵다는 문제는, 사실은 이 모델이 좀 잘 발전하면서 그 애큐러시 부분이 아까 우리 이우주 교수님께도 잠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좀 증명이 되고 모든 사람이 확신할 수 있게 되면은 그러한 기법이 우리 요율 산출에 쓰일 수 있고, 감독 당국이 인정해서 실제의 요율 산출로 연결될 수 있으면은 상당히 우리 요율 산출이나 보험 대리 발전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도 연구를 하시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장철 교수님 발표는 이제 연금에 대한 건데요. 이 글라이드 패스 투자 전략이 주로 이제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에 자산 증식기 노동기간에 사용되면서 시장에서는 타겟 데이트 펀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 시점에 가까울수록 자산 가치의 변동성을 낮추기 위하여 주식에서 채권 위주로 자산 배분을 변경한다고 이렇게 발표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논문에서는 투자의 목표가 자산 가치의 변동성이 아니라 종신연금 소득 또는 은퇴 소득의 효용 극대화일 때 무해지 거치연금을 포함한 소위 어니유티 인핸스드 글라이드 패스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근데 이거와 관련해서 연금 상품과 은퇴 소득의 관계에 대한 논문은 대체로 은퇴식이나 퇴직화 연금화 전략에 대해서 많이 다루었는데, 해당 논문은 노동활동을 하는 자산 증식계 연금을 활용한 전략을 보여주어서 굉장히 신선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는 이러한 그 연금이 국내에서는 이러한 글라이드 패스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연금 자산의 투자 전략을 어떻게 배분해야 된다든지 이런 연구가 아마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실제 실무에서 이게 잘 안 쓰이고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은 어떤 식으로 쓰이고 있냐면은 어느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기관이 고정금리를 조금이라도 더 많이 주느냐, 무조건 거기를 다 그냥 갚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퇴자들이 사실은 이게 앞으로 우리가 고령화 시대가 되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그 안에 예를 들면 40세 사람이 65세부터 은퇴를 받고 이런 거를 아마 우리나라 국내의 그 노동자들이나 그 근로자들이 이런 생각을 해서 뭘 한다는 생각을 아예 못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또 우리나라에 실증적으로 연구가 되고 이런 것들이 효과가 있고 효율성이 있다는 게 만일 증명이 되면은 우리가 좀 이런 노력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 근로자들도 처음부터 자기 자산을 갖다 배분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많은 생각을 해봤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 연금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노후 은퇴 소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지금 국민연금이나 아니면 일반인들의 그 퇴직연금 수준 가지고는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정부에서는 이게 보험 쪽에서 이런 걸 하는 걸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는지 연금 시장이 많이 죽었어요. 과거보다도 더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지금 이러한 연구가 이러한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도 보여주고 근로자들이 어떤 걸 선택할 수 있는 것도 보여줄 수 있으면 향후에 우리나라 그 은퇴 소득 그 안정적인 소득을 위해서 우리가 정책을 만들어가고 연금을 활성화시키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좀 앞으로도 좀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 적용될 수 있는 걸 같이 좀 연구해 주시면 우리나라에서 따로 이 분야를 연구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RNA 어널리티스의 유인현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먼저 오늘 그 두 분 교수님 발표 정말 잘 들었고요. 저도 이제 약간 좀 생소한 주제이긴 해가지고 좀 흥미 깊게 잘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제 토론할 때에도 지금 이제 앞에서 이제 좀 토론자분들께서도 좀 좋은 말씀들을 좀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는 좀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정도 일단 좀 제가 느낀 점을 좀 이제 말씀드리면서 좀 이제 토론을 좀 마무리하면 어떨까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저는 약간 그 장철 교수님 발표 쪽 관련해가지고 한 두 가지 정도 저의 느낀 점이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일단 처음 하나는 일단 이번에 발표해 주실 때 내용들은 일단 좀 외국의 상황으로 이제 많이 해주셨었어가지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연금이 저희가 보통 납입 기간 지나고 이제 제일보기 동안에 좀 이제 해지를 하게 된다면은 그때도 이제 나이프보험료 이상의 이제 금액을 좀 환급해 줘야 되고 이제 그러한 거를 좀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이제 발표를 해주실 때 이제 사용하셨던 상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무해지 거치연금으로 제가 이제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경우에 이제 그러한 무해지 거치연금을 실제 우리나라 시장 상황에서 사용을 하려면은 약간 좀 예를 들면은 제도의 개선이 좀 필요하다거나 아니면은 해당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안에서 새로운 좀 가이드라인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 점을 하나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저희가 그 이번 이제 발표해 주신 내용들을 기반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좀 퇴직연금 쪽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퇴직연금 고객들을 대상으로 어떤 생명보험사가 저희가 이제 투자 전략을 제시하는 자산운용사한테 대응할 수 있는 좀 그런 도구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퇴직연금뿐만 아니라 이제 예를 들면은 변액연금이라던가 그런 쪽으로도 좀 확장을 한다면은 좀 적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그럼 이제 예를 들면은 저희가 GMIB라던가 아니면 GMWB 그런 거에 대신해서 적용을 하거나 아니면 이번 발표 때 말씀 주셨던 그런 투자 전략을 활용해서 저희가 보증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러한 전략으로도 좀 활용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었는데요. 관련해서 혹시 좀 생각하고 계시는 내용이라던가 알려주실 수 있으면은 좀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좀 짧게 이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네 분의 토론자분들의 토론이 끝났습니다. 항상 보면은 앞쪽에서 이제 토론을 많이 해주시면은 이게 뒤쪽으로 가면은 이게 토론할 내용이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조금 토론하시기 힘드실 텐데 그래도 이렇게 마지막까지 이게 토론을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그 토론자분들의 토론이 끝나서 아마 발표자분들에게 간단히 물었던 질문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자리 좀 정리하고 발표자분들이 다시 나오셔가지고 토론자분들이 제시했던 그런 질문들에 답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론자분들 그 질문 말씀이랑 이제 질문이랑 잘 들었습니다. 항상 발표를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이게 항상 새로운 의견들을 주시고 앞으로 저희한테 연구를 더 해야 될 것들을 잘 짚어주셔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그 심현우 교수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앞에 요 옆에 보시면은
제가 이제 마지막에 설명을 드리지 못하고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 예. 이 데이터셋 4개에 대해서 지금 서로 다른 자산 배분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오늘 프레젠테이션한 페이퍼에 들어있는 건 아니고요. EJOR이라고 이제 그쪽 페이퍼에 첫 번째 이제 첫 번째 이제 모티베이션 쪽에서 이제 말을 드리면서 인플레이션 리스크와 레이버 인컴 리스크가 포함된 스토캐스틱 옵티멀 솔루션을 구한 것들이 있다. 이제 그 안에서 이제 구하면서 데이터셋을 좀 바꿔가면서 옵티멀 솔루션들을 좀 구해봤습니다. 왼쪽 첫 번째 이제 부면에 있는 것들이 전체 데이터 1985년부터 2017년 데이터를 사용한 거고요. 이게 보통 큰 평균이라고 보시면 데이터셋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아시안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전, 그러니까 1997년까지, 그리고 데이터셋 세 번째는 아시안 파이낸셜 크라이시스와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사이, 그리고 데이터셋 오른쪽 밑에 있는 거는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이후에 데이터를 가지고 했을 때 서로 다른 옵티멀 솔루션들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한편으로는 이게 파라미터들에 너무 센시티브한 거 아니냐, 뭐 항상 그 마코일주 모형에 대해 나오는 그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말을 하는 거는 이제 해당 파라미터들이 지금 보시면 솔루션들이 극단에 취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각각 데이터셋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캐시에 다 들어가 있다거나 뭐 본드에 다 들어가 있다거나 이퀴티에 몰빵이 되어 있다거나 뭐 그런 형식으로 나오는 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언급을 해드리고 싶은 거는 각 데이터셋의 그 환경들이 옵티멀 솔루션에 잘 표현이 되어 있다는 거죠. 아시안 크라이시스 전에는 분명 금리가 굉장히 높고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럼 검은색 데이터셋 두 번째 검은색 부분에 캐시가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셋 3에 보면은 이 아시안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이후에는 지표들을 보시면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은 비율이었고 리얼 인터레스트 레이트 실질 금리가 0에 굉장히 가까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라색 부분인데요. 인플레이션 링크드 본드의 포션이 굉장히 늘어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셋 네 번째에 지금 이제 현재 상황입니다. 인터레스트 레이트 굉장히 낮았을 때 당연히 이쿼티에 상당 부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분 리타이어먼트 인컴 유틸리티를 맥시마이제이션 하는 문제를 푸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에셋 올로케이션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고 각 상황에 맞춰서 상황이 변할 수도 있다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은 거였고, 이렇게 변화하는 것들을 실무에서 갑자기 변화하는 에셋 올로케이션들을 던져주면은 힘들지 않냐, 적용하기 힘들지 않냐라는 반론이 나올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솔루션들은 이미 또 테크니컬하게 나와 있습니다. 로버스트 옵티마이제이션을 사용하면 어느 정도 워스트 케이스를 피하는 방법들을 제시할 수 있죠. 그런 방법을 제시하면 안정적인 에셋 알로케이션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 20에 이쿼티 프로포션이 이제 좀 낮아지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저는 숫자를 정확히 봐야겠지만 상대적으로 65세를 제외하고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여기서는 본드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롱텀 본드로 제가 기억하기로 만기 20년 정도의 롱텀 본드를 사용을 하는데, 그 경우 NUT 프라이스와 굉장히 코릴레이션이 큽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쿼티보다는 본드의 비중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위험 회피 계수가 클수록 본드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를 보시면 거기에 더 집중을 해서 결과를 이해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우주 교수님, 오창수 교수님, 류현일 교수님 공통적으로 언급을 해주셨던 게 국내 시장, 국내 제도에 가능한 형태인 거냐,
그러면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다른 형태로 적용 가능하지만 일단은 무해지 거치식 연금이 우리나라에서 판매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말씀드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고령화 관련해서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를 하는 중으로 알고 있고 네, 그런 쪽에서 이런 무해지 거치연금을 오픈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일단은 우리나라 시장 연금 시장에서는 지금 연금은 거의 이제 저축 상품이다. 연금은 저축성이다라는 인식이 강하고 보험회사들 생명보험회사들이 과거에 고금리로 높은 예정금리로 팔아왔던 그 연금 상품들이 아직 정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새롭고 좀 이노베이티브하다고 해야 되나요? 생명보험사가 잘하고 낼 수 있는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쉽게 뛰어들지 못하고 있고 제도 감독 당국도 거기에 대해서 그 상품을 열어주려고 적극적으로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도를 컨트롤하는 감독 당국이나 보험사, 그 상품을 만들어야 되는 보험사나 지금 이런 연금 상품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않습니다. 반면에 미국이나 영국이나 호주 같은 경우는 당장 고령화가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지금 저금리인데도 불구하고 저금리면 연금 상품이 굉장히 비싸죠. 그럼 오케이, 우리 생명기수가 가장 효과적으로 서바이벌 크레딧, 모터리티 크레딧 이런 것들이 베네핏이 가장 크게 될 수 있는 이 후기 고령층에 집중을 하거나 아니면 애뉴타이제이션을 굉장히 일찍 해서 거치를 오래 하거나 이런 식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국내 시장에서 좀 발전이 된다면 오늘 제가 프레젠테이션 했던 애뉴티 인핸스드 글라이드 패스들이 많이 마켓에 딜리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측면에서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 이 논문이 발표되는 펜션 이코노믹스 앤 파이낸스 저널에서를 보고 미국 계리사 쪽에서는 오히려 연락을 와서 혹시 좀 간단히 설명을 해줄 수 있냐라는 그런 연락들이 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미국에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한국도 기다리지 말고 좀 더 이런 전략들과 상품들을 신선한 상품들 할 수 있는 상품들 분명히 할 수 있거든요. 보험사들이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좀 발빠르게 좀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또 다른 측면에서 류현영 박사님께서 언급해 주신 변액연금이나 AI 자산관리 측면에서 이런 방법들을 적용하면 어떻지 않냐 라는 것이 있는데 사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변액연금에서는 좀 리딩하는 회사들이 있죠. 저희 이제 리딩하기보다는 뭔가 개선해 보려는 회사들의 의지가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제 논문에서는 이 시간이 갈수록 거치형 연금으로 쭉 이동을 하죠. 그렇지만 미래에셋의 변액연금 중에 하나는 뭔가 적립금에 대해서 잉여가 발생하면 본드를 옮겨 타는 자동으로 본드를 옮겨 타게 되는 투자 알고리즘을 포함시킨 그런 변액연금들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비슷한 컨셉이죠. 다만 저는 인컴을 바로 제너레이션 할 수 있는 상품들로 옮겨 타자. 그 글라이드 패스를 사용하자. 근데 그거는 지금 제도 문제 때문에 적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파운트라든가 그런 AI 자산관리 회사들이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변액연금의 자동 리밸런싱을 도와주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알고리즘을 개선을 해서 수익률을 개선할 수도 있겠죠. 타겟이 리타이어먼트 인컴이면 제가 지금 오늘 보여드린 그런 애뉴티 인핸스드 글라이드 패스 방법론들을 사용해도 되고요.
그리고 오창수 교수님께서 일단 우리나라 시장 그리고 이우주 교수님께서 미래에 이제 리서치해야 될 것들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더 발전시키고 싶은 부분들은 사실 좀 소셜 문제들이 좀 해결될 수 있는 투자 방법론들을 좀 찾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지금 말씀드리면 좀 그게 뭐 의미 있지라고 말씀을 해주실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서로 소셜 클래스가 확연히 구분되어 있지 않지만 영국은 확연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영국은 소셜 클래스가 확연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른 소셜 클래스들이 사용할 수 있는 투자 솔루션이 다르겠죠. 그렇죠? 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발전시켜서 우리나라의 좀 다른 소셜 사회적 위치에 있는 상황에 맞춘 그런 투자 솔루션들을 다시 한번 좀 다시 보고 싶고, 보험사들이 그런 상황에서 개입할 수 있는 상품들이 뭐가 있을지 좀 리뷰를 하고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제 답변은 여기까지만 드리겠습니다. 일단 최영훈 교수님 질문에 먼저 답변 드리면요. 일부 크레더빌리티에 대해서 알파가 마이너스가 나왔는데 걔네들은 라임 같은 애들이었던 것 같거든요. 알파가 마이너스가 나오면 큰일 나는 게 사고를 많이 낸 사람이 디스카운트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덕적 해이가 생겨서 알파가 실제 마이너스가 나오더라도 마이너스가 나오게 하면 안 되고, 아무튼 근데 저희가 제안한 방법은 알파가 플러스만 나오도록 설계도 할 수 있고 마이너스까지 허용해서 하도록 설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좀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심현우 교수님이 아까 말씀하신 거는 개수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 3개 시점 정도만 사용해서 예측을 하시오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모델링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프랙티컬하게도 그러면은 3개만 기억하면 되니까 간단해져서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알파들이 그러니까 뉴럴 크레더빌리티에서 추정된 알파들이 리니어 크레더빌리티 알파와 다르다고 했는데, 특히나 앞에 거는 원래는 되게 리니어 크레더빌리티에서는 작아야 되는데 뉴럴 크레더빌리티에서는 되게 좀 더 커 보였습니다. 왜 그러냐고 했는데 저 그냥 몇 번밖에 안 돌려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우주 교수님이 먼저 해석을 하고 먼저 모형을 돌리고 나중에 해석을 하느냐, 먼저 해석을 모델링하고 나중에 모형을 돌리냐,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이것도 되게 좀 좋은 연구 주제 같아서 아직 계속 연구 중인 주제이기 때문에 업데이트해서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창수 교수님께서 요율 산정에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하셨는데, 뉴럴 네트워크를 요율 산정에 사용하려면은 되게 정확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어느 정도가 정확하다라는 기준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런 기준을 마련하고 하면 뉴럴 네트워크가 요율 산정에 사용되게 되면 마치 시뮬레이션 스터디를 한 걸로 요율 산정을 억셉하듯이 되게 좀 되게 쉽고 보편적인 방법이 될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두 분의 발표자와 네 분의 토론자 얘기를 마쳤는데요. 이렇게 저희 제목에서 보시면 알다시피 보험 산업에 적용 가능한 정책과 기술이라고 저희가 제목을 달았는데, 이렇게 정책적으로나 아니면 기술적으로 이렇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보험 산업에 잘 적용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발표자분들과 토론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2022년 특별 세미나 시청해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